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냐면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종류해가지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다. 그럼 결국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법률행위고 두 개 있어도 두 개 있어 성립하는 것이 또 법률행위인데,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성립한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는데 좀 여기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게 하나죠. 요게 있기만 하면 성립한다. 단독행위고,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요게 두 개인데 요 두 번째 의사 표시가 뭐냐면 승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건 뭐죠? 계약.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뭐죠? 단독행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약과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건 좀 외우는 건 좀 위험하고요.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는 계약이니까 다음 중 계약인 것을 이렇게 물으면 5개의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돼요.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5개 지문 중에서 승낙받을 필요가 없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외워서 풀게 되면 은근히 잘 틀리게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좀 꼭 곱씹어 봐야 돼요. 증여가 계약이라는 거는 뭘 얻어야 되죠?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인마 힘드냐?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그랬더니 이놈이 안 받아 짜자.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증여는 계약이라는 말은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해요. 이거는 올해 공인 중에서 시험 문제 다 배웠고, 다시 말하면 왠지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는 그냥 막 일방적으로 할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증여도 계약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인데 이 단독행위는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나누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친구한테 돈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채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물론 포기하고자 할 때 그 친구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의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에 쪽으로 앉아가지고 먼 산 보면서 친구야 돈 갚지 마라 라고 해봤자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힘드냐? 돈 갚지 마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물론 누구한테 동의받을 필요는 없겠죠. 따라 소유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데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죠. 제가 싫으면 갖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하면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된다. 그 의사표시가
도달시킬 필요가 없는 것,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동의받을 필요는 없지만 얘기할 필요는 있다.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동의나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좀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해요.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단독행위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갑이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법인이 뭐였죠?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뭐죠? 재단법인이고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지금 재산을 꺼내가지고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할 때 K에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직은. 그죠? 그러면 재산을 주는 게 재단법인 뭐예요? 설립행위인데 아직 K는 뭐가 없습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K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단독행위고 재단법인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재산을 안 주고 있는 상태라면 재단법인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언도 대표적인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런가요? 자, 예를 들어서 유언장의 내용을 작성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죠. 따라서 유언은 뭐죠? 단독행위인데 일반적으로 유언장의 내용은 돌아가시고 나서 공개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유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유가족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미리 뭐 할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정리해 볼게요. 자, 단독행위란 뭐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단독행위다. 소유권 포기나 점유권 포기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승낙받을 필요도 없지만 누구한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유언도 뭐죠?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교재 쭉 예가 나오는데 요 예 중에서 교재 나오는 거 안 해도 되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제가 방금 채권의 포기는 뭐였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였죠. 그 다음에 전세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물론 전세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집주인에게 나 전세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제가요 저당권 포기하고 싶어요. 저당권 포기하고자 할 때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만나가지고 나 저당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이다, 용익물권이다, 담보물권이다 같은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 올해 시험 문제 나와 있죠? 기본 확인 문제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은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디귿번 소유권의 포기,
리을번, 유언 해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솔직히 문제는 여기서 나왔지만 의외로 요 앞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것은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은 뭐죠? 계약. 잊지 마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계약이 나오고, 계약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에 대한 개념은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법률행위는 두 가지만, 단독행위와 계약 두 가지만 있다고 접근할 거고요. 합동행위에 대해서는 최근에 학자분들이 개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독 계약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건 언제 할 거냐면 물권법 할 때 할 거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출연행위와 비출행위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법률행위가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을 함께 일으키면 수반하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 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상행위는 출연, 무상행위는 비출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출연행위가 다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았어요. 매매는 물론 뭐죠? 유상인데 문제는 이 부동산만 놓고 보면 이제 갑의 재산은 뭐가 될 거냐면 감소가 될 거고요.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테니까 요 매매와 같은 유상에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증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갑이 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증여는 뭐죠? 무상행위인데 이제 갑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유상이든 무상행위든 다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연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그럼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첫째, 소유권의 포기는 비출연행위입니다.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면 저의 재산은 감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해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증가되는 건 아니죠. 소유권을 포기는 뭐만 있어요? 감소만. 비출연행위죠. 왜냐하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나야 돼. 만약에 소유권의 포기처럼 감소만 있고 뭐는 없어요? 증가는 없다면 이것도 뭐가 돼요? 비출연행위가 비출연행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의 수요입니다.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사라고 얘기를 했으면 뭐 에너지는 쓰긴 했지만 재산이 아직은 증가될 일도 없고 아직은 뭐도 아니에요? 감소될 일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정리보면 비출연행위란 증가와 감소가 수반되지 함께 안 일어나는 게 뭐죠? 비출연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처럼 감소만 있는 것도 뭐죠? 비출연행위고 대리권의 수요처럼 재산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것도 뭐죠? 비출연행위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상행위는 뭘로 들어갑니까? 출연행위로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고요.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인데 원칙은 불요식행위예요. 특히 우리 요식행위 예를 보시면 예컨대 법인 설립행위, 혼인 유언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것은 뭐밖에 없죠? 법인 설립행위. 따라서 법인 설립행위만
요식행위. 나머지 모든 행위는 다 뭐죠? 불요식행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된 행위, 종된 행위 해가지고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서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고 두 가지 행위를 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저당권 설정 안 하고도 돈 빌려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돈을 안 빌려주고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돈을 빌려줬어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요 1억을 빌려주는 것이 주된 행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뭐예요? 종된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에게 뭐가 생기냐면 채권이 생기고요.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에게 뭐가 생기죠? 저당권이 생기는데 물론 이것도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채권이 뭐예요? 주된 권리. 저당권은 뭐가 되죠? 종된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는 뒤에서 통정호의 표시할 때 설명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설명 못 드리고요. 바로 151페이지에 법률행위의 목조로 합니다. 공지사항이 있어요. 벌써 12월 달이죠. 그죠? 12월 25일 날이 공교롭게도 월요일입니다. 25일 날. 이 크리스마스 날이 월요일. 달력 안 보셨죠? 그죠? 월요일이고요. 그래서 25일 날 휴강하느냐? 휴강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25일 날은 진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야간 합반해 가지고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겁니다. 25일 날은. 그래서 주야 합반해서 월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마음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25일 날 휴강 안 하고 주야 합반해서 뭐예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방 가요, 시간. 뭐 솔직히 우리 그 1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2시까지 하고 점심 먹으면 3시니까 한 2시간만 더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지만 금방 합니다. 공지사항이고. 자, 이제 법률의 목적입니다. 일단 목적이란 건 뭐냐면 법률행위의 내용을 말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목적의 유효요건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효요건 해가지고 이 목적의 확정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확정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법률행위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든요. 분양받는 거는 매매고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그 매매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혹시나 그 아파트가 어딨나 싶어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이가지고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매매계약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할 때 목적이 꼭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성립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다면 확정될 뭐만 있다면요. 가능성만 있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한 거거든요. 맨 밑에 판례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판례를.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죠.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럼 뭐예요? X.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뭐죠? 족하다. 따라서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법률행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두 번째 목적에 뭐가 나오냐면 가능이 나와요. 일단 그럼 이런 얘기 있죠.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무효고 이런 말이겠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 불능을 판단해야 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가능 불능을 판단하게 되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에 반지가 빠졌다. 한강에 반지를 빠졌는데 그것을 건지는 것이 가능한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가능한 겁니다. 뭐 댐을 건설해 가지고 그죠? 물을 퍼낸 다음에 수만 명 동원해서 금속 탐지 뒤지면 뭐 안 될 거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 불능을 판단하게 되고요.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 통념상 뭐 한 거죠? 불가능한 거니까 뭐로 가는 거죠? 무효로 가게 된다. 이런 문제죠. 그 다음 2번 불능에 분류해가지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옵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채권법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되는데 개념은 이렇게 따져요. 법률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이거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얘는 쉽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갑소유 A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집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매매 계약하기 전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타서 없어진 집이면 뭐가 되죠? 원시적 불능이고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불타다 없어졌으면 뭐가 되죠?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법률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능해졌으면 원시적 불능 그 후에 불가능해졌으면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되고요. 일단 결론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다만 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무효지만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거는 채권법 계약법 할 때 봐야 되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지만 그 책임이 위험부담 문제일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언제 봐야 돼요? 계약법 할 때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죠. 거의 끝날 때 이제 계약법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1월 달 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여기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뭐죠? 원시적 불능이 뭔지 하고 무효다. 후발적 불능이 먼저 무엇인지 하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다까지만 하고 넘어갈 거니까 너무 교재 내용 꼼꼼히 보지 마시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말 그대로입니다.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일부 불능인데 또 나오는데 일부가 불능 이유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3번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법률적 불능이고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적 불능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굳이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능이면 불능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권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적법이 나옵니다.
일단 목적의 적법을 이해하려면요, 법을 좀 분류해 봐야 돼요. 일단 이 법을 그 강행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뉩니다. 일단 교재는 이제 개념 자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어 있다면 이걸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임의법규예요. 따라서 임의법규는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의법규를 위반한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끔 쉽게 낼 때는 민법상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항상 무효다 그러면 뭐죠? X죠. 왜냐하면 법 속에는 무엇을 포함해요? 임의법규를 포함하고, 임의법규 위반에 따라서 무효인 것은 아니고 뭐죠? 유효니까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이 항상 무효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인데 이 강행법규가 둘로 나뉘어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자, 효력규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다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면 그러한 규정을 우리가 뭐죠?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까지 왔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민법에는요, 단속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에는 뭐밖에 없냐면 효력규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라고 할 때는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민법엔 뭐가 없죠?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는 무엇만을 말해요? 효력규정만을 말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다. 왜냐면은 민법엔 뭐가 없어요? 단속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억 안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헷갈릴 수가 있어요.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에 단속 규정이 없으니까 이 단속 규정 부분은 민법이 아닌 부분을 봐야 돼요. 그죠? 민법이 없으니까. 근데 민법에 없을 때 다른 것을 보고자 할 때 우리가 아무래도 주택관리사 시험이니까 뭘 기억해 두시는 게 좋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중간 생략 등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물권법 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뭐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준수 여부가 강제되는 법을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 그냥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 법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는데, 민법의 강행법규는 다 무엇만을 말합니까? 효력규정만을 말하고요. 이에 반해서 처벌은 하지만 그 결과 내지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단속규정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복귀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뭐합니까?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재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되 이것도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소설책 보듯이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5페이지 오시면 이제 네 번째 유효권으로서 가장 중요한 뭐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쉽게 내고 있습니다. 쉽게 내고 있는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려워지면 이게 손도 못 대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그동안 뭐예요? 계속해서 쉽게 나왔지만 좀 까다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 가지고 103조가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기타 사회 질서에 반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다라고 103조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의미에 나와 있는데 반사회적이면 무효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을 가지고는 뭐가 반사회적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면 판례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제가 지금 이 156페이지 나와 있는 요 판례를 가지고 뭐가 반사회적인지를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은 이게 요래서 반사회적이구나 라고 뭐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은 이해하기 위한 뭐예요? 도구예요. 이거 가지고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뭐죠? 이해하실 문제, 이것도 개별적 요율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쉽게 나왔지만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판례를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률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경우 해가지고 첫 번째는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줄여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 그러니까 자체를 봐도 딱 누가 봐도 뭐예요? 나쁜 짓, 반사회적인 것을 말하고요. 최근에 계속 여기서 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쉽습니다.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뭐 첩계약을 했다. 뭐 도박을 했다. 또는 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반사회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나는 외워야 된다.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죠. 첩계약이 반사회적인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따로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외울 일도 아니고 그냥 나쁜 짓이 반사회적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계속 보시면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이죠. 법률행위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대요.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나쁜 짓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쁜 짓이 아니고 겉보기에도 뭐하지 않은 것처럼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사회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계속 보시면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 조의를
강제하거나 해서 첫 번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나쁜 짓이지 않은데 그것을 뭐 하면요?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뭐가요? 별거 계약이. 물론 별거 계약 자체는 뭐죠? 나쁜 짓은 아니죠. 그렇지만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처하고 저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이 아줌마가 별거 하재요. 그래서 너 언제 나올 건데 그랬더니 오후 2시에 나간대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뭐 하기로? 별거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오후 2시간 넘었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와가지고 제 와이프를 강제로 끌어낸다면 반인륜적인 거죠. 신문에 나올 일이죠. 다시 말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왜요?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입니다. 이 혼인 해소란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이혼하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그죠? 제가 얘입니다. 저런 그 사람 아니에요. 뭐 이쁜 아가씨 한번 꼬셔보려고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해 줄게.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뭐예요? 혼인 예약이죠. 이해되시죠? 우리 마누라 얼마 남았다. 우리 마누라 죽으면 너하고 뭐죠? 결혼해 줄게. 이거 반사회적이에요. 불륜계약은 아닙니다. 불륜계약이 아닌데 왜 반사회적이냐면 강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 여자한테 결혼하기로 미리 뭐 했어요? 예약했다 하더라도 예약했고 진짜 재처하고 이혼했다 하더라도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국가라더라도 저의 혼인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고요.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적인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이러한 혼인 예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에서 두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요? 조건이. 자, 이런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1억을 주기로 하는 계약은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법령이 자체는. 근데 조건이 뭐냐면 갑돌이를 죽이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이 조건은 반사회적에서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로 약속했더라도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갑을 살해하는 것만 반사회적이다. 갑을 살해하는 것만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면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만 무효가 되면 1억을 죽이라는 건 남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뭐는 받을 수 있어요?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을 죽이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증여하기로 한 것도 뭐예요?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뭐는 받을 수 없어요? 1억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이 판례의 결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해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결합이 되면요. 금전적 대가죠. 금전적 대가가 결합이 되면 뭐가 되는 경우도 있죠.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계속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강제할 수 없는 경우. 또 조건이 반사적인 경우. 그 다음에 뭐죠? 금전적 대가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 공무원이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한 계약은 그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것도 뭐 받고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뇌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당연히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 근데 뭐 받고요? 돈 주면 하겠다. 이런 거 다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돈이 달라붙으면 반사회적인 거죠. 일단 두 번째는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이것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증인으로 선택이 됐으면 당연히 정당하게 본대로 뭐 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뭐 받습니까? 처벌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뭐예요? 해야 될 임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뭐 받기로 했으면요? 돈 받기로 했다면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뭐 올해도 뭐죠? 여기서 지문이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 계속 보시면 금전적 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네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는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있다. 뭐가요? 동기가.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물론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갑의 동기가 뭐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했어요. 출자 계약 자체도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갑의 동기가 밀수를 하려고 출자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제가 홈플러스 가가지고요 칼 샀어요. 제가 칼 사는 건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떡할 거냐? 뭐가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알려진 경우 그때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뒷만 보면 이렇게 됐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말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표시가 돼야 돼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을이 갑에게 임대차 계약을 한번 물어봤어요. 아 근데 제가 물어서는데 이거 빌려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놈이 도박장 좀 개설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임대차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니까 당신에게 못 빌려주겠습니다라고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가백의 사업자분 출자하기로 했어요. 뭐 하시려고 했더니 이번에 금괴 좀 밀수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출자 계약 자체가 반사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당신에게는 출자 못하겠습니다라고 이행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제가요 홈플러스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칼을 어떻게 5자를 들고 캐시아 아줌마 앞에다 딱 놨더니 이 아줌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칼 이렇게 많이 사세요? 된 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칼 구입 계약이 뭐예요?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준 경우에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 무효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형태 있죠. 첫째는 뭐죠? 자체가 뭐예요? 반사회적이고 두 번째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나쁜 짓이지 않지만 일정한 이유 때문에 반사회 질서가 되는 경우에서 두 가지를 봤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족법상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바로 반사회적 법률에 인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시험을 잘 내는데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가족 중에서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요. 항상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따져보셔야 돼요. 만약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과거에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여자분들이 은행에 취업하면서 결혼하면 퇴직한다 이런 각서를 쓰는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누님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런 각서는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무슨 자유를 제한해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 여직원인데 좋은 남자가 생기더라도 그 인간하고 뭐 하면요? 결혼하면 뭘 해야 돼요? 퇴직해야 된다면 혼인할지 말지를 뭐 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한 사규는 뭐예요? 반사회적 무효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과거에 뭐 이화 여대 학생이 재학 중에 혼인하면 퇴학당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그 김영삼 대통령 부인 그분이 누구더라? 그분도 그 이화 여대 다니시다가 혼인하는 바람에 퇴학당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뭐예요? 대통령이 되니까 이화 여대에서 그 부인 영분을 불러다 놓고 명예 졸업장을 줬다. 이게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김영삼 대통령 만나서 결혼할 때는 뭐죠? 못된 짓 했다고 퇴학시켜 놓고 남편이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되니까 아이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명예 졸업장 주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기 때문에 제한하기 때문에. 근데 시험하고 상관없이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걸 한번 봤어요. 작년인 것 같은데 공군사관학교 그 남녀 생도가 사귄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다니는 남자 생도하고 여자 생도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같이 살림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둘이 퇴학 처분을 당했어요. 작년에. 근데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뭐가 충격이냐면 어떻게 그런 이유를 퇴학시킬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잘 잘렸다. 공부나 할 것이 왜 연애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아니 무슨 공군상관학교 무슨 수녀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성인이잖아. 대학생이 연애하는 거고 뭔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연애했다고 그걸 잘라버릴 수가 있어. 유부남 유면허는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공군사관학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데 그거를 댓글에서는 잘 잘랐다. 꼴보기 뭐죠? 공부할 것이지 무슨 연애지 뭐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 제가. 근데 그거 저는
그 댓글에 그러한 내용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아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비를 단위든 안 받이든 연애할 수 있는 자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하더라도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태교 처분이 무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학칙은 당연히 반사회적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줘야 우리가 뭐예요? 선진교육 받아들여줘야 이게 개인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죠. 그죠? 제가 아니 공지는 있죠. 교칙이 있어. 교칙이 있어. 근데 저는 교칙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교칙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교칙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잘린 게 다양하다. 그러면 아까 이화여대 그 교칙도 마찬가지. 교칙에 있는 거예요. 태학 처분이. 근데 그 교칙이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로 개인의 혼인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고요. 만약에 법이 그것을 제한한다면 그 법은 위헌인 거고, 계약이나 교칙이나 학칙이 그걸 제한하고 있다면 그건 뭐죠? 반사회적인 무효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총거부 아시죠? 집총거부, 그죠? 이게 뭐죠? 종교적 이유로 군대 가는 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신병 교육대 들어갔더니 저희 내무반에 2명인가가 여호와의 증인 다니셔가지고 집총 거부해가지고 영창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실정 뭐냐면 총 안 잡겠다 이러면은 영창에 보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집총 거부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문제도 저는 당연히 이건 저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면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안 가도 된다면 다 안 가겠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죠. 뭐가 문제냐면 군대를 안 가면 그 사람들은 군대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남극 기지를 보내든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게 군대를 안 가면 얘는 편히 지내겠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정 거부를 하거나 종교인 이유로 군대를 안 가면 군대보다 더 혹독한 데를 보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군대를 거부하면 뭐죠? 깜빵을 보내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들한테 세금 들여서 밥을 먹여, 꽁밥을. 그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로 나는 살인을 할 수 없다. 군사교육은 살인 예비 훈련이기 때문에 나는 훈련 받지 못하겠다. 근데 이분들 선택하는 건 뭐냐면 깜빵 가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그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엄청 맞습니다. 그냥 막 2명이었는데 개패듯이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영창 가서 영창도 빡빡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막 밀고 앉았고 막 이런 상태인데도 일하면 선택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한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편한 게 아니라 군대보다 더 혹독한 일을 시키다. 총은 잡지 마라. 그런 거를 한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집중거부하면요, 주로 이제 뭘 시키냐면 양농 같은 데 있죠. 양농 같은 데 가가지고 똥걸레 이런 거 엄청 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봤을 때 군대보다 더 힘들 일을 할 거다. 나는 종교적 이유로 내가 군대는 갈 수 없지만 그의 상황은 더 혹독한 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들만 선택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뭐예요? 이거 안 가면 뭐죠? 편하겠지.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하니까 이게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오늘 운전하면서 오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를 하기 전에 인권위가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군대를 안 가면 대체 복무를 뭐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군대보다 더 안 되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이게 국민적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과 뒤가 빠린 거죠. 저는 받아들이되 더 혹독한 일, 진짜 제일 좋은 데는 뭐죠? 남극 세종기지 가가지고 그죠? 한 3년 동안 눈 치우라고 시키든지 펭귄 자를 시키든지 아무튼 간에 결국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혼인할 순자는 뭐죠? 절대적으로 보장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혼이에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부부가 등장하는 거죠.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도 뭐예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국가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고요. 만약에 개인의 계약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따지지 않고 바로 뭐예요?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출치하면 잘 나는 것, 올해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증여하면서 혹시라도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이렇게 특약을 한 경우가 이게 1번입니다. 함께 사는 동안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두 가지가 주로 나와요. 위에 1번은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10억짜리 땅을 주면서 혹시라도 우리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이거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죠. 왜냐하면 이혼을 못 하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마다 좁혀더라도 10억이 아까워서 뭘 못해요? 이혼을 못해. 이혼하면 뭐 어떻게 해요? 10억 날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최근에는 뭐가 문제되고 있냐면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돈 많은 집 아들이 여자를 데려서 엄마 나 결혼할게 그랬는데 그 시댁에서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hun낙하면서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각서를 받는데요. 이해되시죠? 그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죠.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거든요. 만약에 그 인간하고 이혼하면 재산분할 청구하지 못하고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된다면 이혼할 때 뭐 하게 돼요?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니까 그 각서를 아무리 썼다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굳이 그 각서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유효합니다. 왜요? 유지되면 팔 수 없다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혼자의 제한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당장 내일 이혼하겠네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지금 땅 주면서 야,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 팔지 마. 그랬으면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뭐로 같이 살아? 그 집에서 놈하고 당장 내일 뭐예요? 이혼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논리를 쫓아와야 돼요. 여기서 가장 우리를 괴롭힌 게 뭐냐면 이혼은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에요. 이혼은 제한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당사자는 환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뭐예요? 보장해 줘야 되고요. 국가가 그러한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건 위헌이고 개인의 계약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예요. 물론 미혼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왔죠. 시험에. 왜요? 우리 상식. 이혼의 자유는 뭐죠? 제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이상한 상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끝입니다. 근데 네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 마지막입니다, 이게.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평가된다면, 다시 말하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유효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이게 일종의 우리가 세뇌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인간은 착할까요? 나쁠까요? 별로 착하지 않아요. 그 실제로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성선설에서 인간이 태어날 때는
순진무구가 깨끗했는데 살면서 때가 묻었다. 그죠? 성선설. 성화설은 뭐죠? 인간은 원래 가장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악한 존재인데 교육 등을 통해서 그것이 순화돼 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성악설이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자꾸 인간을 성설설 시각으로 봐요. 근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각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놈들이 못돼서 그죠? 물들어서 그런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놈이 제일 못된 놈이에요. 그죠? 자꾸 남 탓을 하게 돼 이게. 근데 또 애기가 착한가요? 애기 안 착해요. 가장 이기적이야 이 자식은. 새벽 2시에도 처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죠? 먹고 싶으면 처먹어야 되고 뭐죠? 마르면 그냥 싸고 가장 이기적이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애들이. 근데 그러한 악성들이 교육 등을 통해서 뭐가요? 순화되는 거죠. 상대방을 뭐 할 수 있어요? 배려할 수 있는 배려심도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법은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라 독일 놈들이 만든 법인데 인간을 결코 착하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기본적으로 뭐예요? 악한 존재로 봐요. 예를 들어 또 하나 들으면 투명 인간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든 대부분이 1등이 뭔지 아세요? 은행 털겠다예요. 은행은 우리가 착해서 안 터는 거 아니에요. 걸릴까봐 안 터는 거지.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은행 털고 싶어요. 안 걸릴 자신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투명인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안 잡힙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을 안 터는 이유가 착해서 안 터는 거 아니에요. 걸릴 거니까 안 터는 거죠. 남자 같으면요. 앙케이트 조사하면 한 3등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여탕 한번 가보겠다. 이것도 나와요. 여탕 안 가는 이유가 착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쪽팔리니까 걸리면 쪽팔리니까 안 가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뭐예요? 은행을 털려고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다만 그런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뭐예요? 은행을 안 털 것뿐이지 인간 자체 결코 뭐 하잖아요? 선량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제도도 인간이 선량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나쁜 짓을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입니다. 세금 회피입니다.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됐는데 내는 게 행복한 놈은 또라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이런 크게 이렇게 많아서 이걸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이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대통령이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꼭 나올 때 걔네들 세금 안 내고 있죠. 신기하죠? 왜 걔들 세금 안 내는 거죠? 우리는 내는데. 그 가장 극단적인 분이 누구냐면 황교안 국무총리예요. 그 양반은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중에 현직에서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거든요. 근데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날 안 낸 세금을 몰아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청문회 때 왜 오늘 안 했으니까 말 많았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법무부 장관도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누구도 안 낸다고요? 법무부 장관도 세금 안 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로 지명되니까 몰아서 세금 내잖아요. 우리는 세금 내는데 걔네들은 세금 안 내요. 왜 안 내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배워서요, 이거를. 다 법대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를 가면 1학년 때 뭐 배우냐면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어떤 형태든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얘기는 뭐죠? 나쁜 짓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뼛속 깊이 자리 잡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장관이 돼도 세금 안 내고 뭐 해도 세금 안 내고 그러다가 뭐예요? 청문회 나가가지고 막 욕 박아서 먹고 근데 웃긴 거는 청문회하는 그 국회 놈들도 지들도 뭐예요? 세금 안 내고 그렇다고요. 우리도 되지 맙시다. 그죠? 자, 세금 회피는 인간이면 당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올해는 안 나왔지만. 두 번째, 채무회피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무엇도요? 채무회피.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그죠? 또 우리 속설 친구 간에 친할수록 돈 빌려주지 마라. 그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뭐 쓰지 말라고요? 보증 쓰지 마라. 이게 다 뭐예요? 안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빌릴 때는 간도 쓸게 다질 것처럼 깝죽대다가 막상 돈 갚을 때가 되면 미적미적거리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뭐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해서 문제 내고 뒤에 또 써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자금을 만들고요. 범죄자금을 만드는 건 물론 반사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거, 숨기는 거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다고 봐요? 반사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셨어요? 노태우 전두환. 전두환이 그죠? 16만 원밖에 없는데 나만 갖고 그러기 정상이다. 수천억의 비자금이 있더라도 그것을 뭐 하려고요? 숨기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다고요? 반사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네 번째, 투기행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투기행위도 뭐 하지 않다고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어떤 또라이가 떨어질 줄 알면서 하겠어요. 인간이면 다 누구든지 어떻게 오를 거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든 땅이든 이게 다 뭐예요? 투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하면 꼭 또 뭐가 나와요? 주민등록 위장 전입이요? 그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아파트 투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놈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투기를 한 거죠? 1학년 때 배운다니까 젊었을 때 20살 때. 투기행위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해요? 투기하려고 하고요. 걔네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다. 다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나쁜 짓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교재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죠? 읽어보시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외우지 마시고 제가 지금 유효한 거 가지고 따져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이게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풀어보면 올해 시험 문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번 무허가 건물의 뭐죠? 임대행위겠죠. 이게 답이겠죠. 임대행위는 물론 뭐죠?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요. 너무 쉽게 나왔죠. 2번 부채관계 처음 나왔으니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 승인 반사적인 나쁜 짓입니다. 이 3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처분하게 한 증여것도 물론 뭐죠? 반사적이고 4번이 재밌죠.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뭐죠? 반사적입니다. 물론 이 청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행위가 공무원의 뭐라 하더라도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5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단 변호사가 아닌 자죠. 변호사가 아닌 놈이 뭐죠? 돈 받으면 안 되는 거. 반사회적이고 다만 교재 나와 있는데 최근 판례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입니다. 작년에 나왔지 이거는. 성공보수 특약은 변호사가 받더라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번 질문은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냥 반사회적인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도 변호사가 하는 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우리 최근 대부분 판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변호사는 성공보수 받을 수 있죠. 그죠? 승소대가로. 근데 형사사건에는 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판례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예요? 무효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 하나 좀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오는데 효과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